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랩 웨비너 사회를 맡은 미주산학대학원대학교의 강신호 교무입니다. 이렇게 엔티 에이션 이슈에 관심을 갖고 모여주신 우리 출가 제가 모든 교도님들, 그에 관심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바뀌어가지고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빵! 하고서는 크랙션을 울리면서 제 뒤로 확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몸을 움츠리면서 운전자가 누구야 하고서는 딱 쳐다봤더니 흑인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내가 동양인 여자라서 그랬나? 저러니까 흑인들이 욕을 먹지 하는 한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저를 보고 너무 놀래서 잠깐 가던 길을 멈췄어요. 아, 내 안에 그냥 한 사람하고 겪은 일일 뿐인데 내 안에 이렇게 차별심이 그 모든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미국에서 사시면서 내 마음에 어떤 차별심들이 있는지 한번 보셨는가요? 코로나 이후에 아시안 혐오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원불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실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주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안 사실은 제가 백인의 시선으로 본 미국의 역사만 알았지 정작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시선으로 본 그들의 역사, 우리 에이시안의 눈으로 본 우리들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혜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원불교 은혜의 필터들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 모두 아시아인 이민의 역사를 알아가는 동시에 그 마음이 모두 넓어지셔서 안으로 평화, 그리고 밖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사님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선 강사님은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알투나 캠퍼스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 대중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교육심리학으로 석사를 받았습니다. 이글 스카우트인 두 큰 아이들, 그리고 아직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 막내가 인연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The Juniata Valley Council Boy Scout of America 그리고 미주 산학대학원대학교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뮤트지만 큰 박수로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교무님들 얼굴을 한꺼번에 보니까 집에 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또 오늘이 이스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아주 경사 깊은 날인데 이런 좋은 날, 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영화 이야기, 또 이민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목이 아시안계 이민의 역사와 또 할리우드 영화에서 표현되어 온 아시안계의 모습들인데요. 먼저 저희 모두가 아시아에서 왔으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맵인데요. 보면 굉장히 컬러풀하죠. 그리고 바로 이웃인 일본에서부터 중국, 저 멀리 저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멀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또 인디아, 저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문화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불리고 있나요? 1900년대 초기에는 차이니스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1960년대 이후로는 에이션 아메리칸으로 불렸었고 요즘에 와서는 저희가 새로운 정치 용어로 AAPI, 에이전 아메리칸 퍼시픽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정치 세력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안계 이민자가 처음 미국에 오게 된 당시의 미국 시대적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흑인들의 노예 역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1808년에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를 사와서 미국에서 거래하게 되는 노예 제도를 노예 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 노예 거래를 중단하게 된 법이 사실은 저희 아시안계가 미국에 애초에 오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흑인 노예 노동에 기반한 남부 지역의 그 쌀 농사라든가 면화 농사라든가 담배 농사라든가 그 흑인 노예에 기반한 플란테이션 농업 위주의 남부주들은 노예 제도가 필수이죠. 그리고 상공업이 발달한 북부주에서는 노예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으로 흑인이 해방이 됐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미국에서는 이미 동부 지역에서는 철도가 곳곳에 놓여 있어서 교통이 활발했는데요. 드디어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또 중간 사이사이에 그 저 멀리 서부 개척을 기점으로 하여 서부 캘리포니아와 중부를 잇는 철도 건설, 대륙간 횡단 철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륙 횡단 철도의 건설이 중국 사람들이 골드러시 184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이 발견됐는데 이 금광을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중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몰려왔는데 금광에 끝나고 갈 곳 없어진 많은 많은 중국계 이민자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 초기 이민자라고 생각을 하면 영어도 안 됐을 것이고 또 중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임금, 저소득, 저기술의 기능,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무 일이나 주어진 일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의 이민자들이었는데 바로 이런 이민자들이 그 미국 대륙 횡단철도 건설에 노동자로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지도를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당시 동부 그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횡단철도하고 그리고 이제 오마하에서 시작하는 퍼시픽 횡단 루트 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를 끝나고 그 세크라멘토에서 다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건너서 라키 산맥을 거쳐서 연결하는 이 서부 횡단철도, 이 철도 건설 노동자의 무려 2만 명이 넘는 중국계 이민자들이 참여를 했는데 막상 저희가 구글 서치를 하게 되면 중국인들 사진이 별로 없어요. 얼마 되지 않은 사진들 중에서 제가 찾아본 사진 중국인들의 모습인데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철도 건설에 동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임금으로 내몰려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남아있는 사진이 없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미국 개척의 역사에 있어서 아시아 이민자들의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겠죠. 철도 건설이 끝나고 미국에서는 불경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미국 현지인들은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마치 요즘도 경기가 안 좋으면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일자리가 없다. 뭐 비슷한 형국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중국인 제외 이민법, 차이니스 익스클루전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1879년 캘리포니아는 이 헌법을 새로 제정해서 중국인들을 주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회사가 절대 고용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이 제한될 것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될 것이고 아무래도 모여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모여 살게 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직업 환경, 작업 환경, 주거 환경은 어떨까요? 굉장히 열악하겠죠? 또 1882년 연방 국회가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안한
단시적인 중국입 제해법을 제정을 해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중국인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 입국을 금지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그 미국 신문, 뉴스, 보도 매체들이 중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보도하 보니까 일반 미국 사람들은 차마 살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주거 환경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더리 차이니스로 알려지게 됐고, 이러한 더리 차이니스들이 미국에 오게 되고 살게 된다면 미국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단시적인 중국인 예외 이민법이 결국은 당시 시민들의 분위기에 힘입어서 1890년 연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02년에는 아예 영구화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1924년에는 중국인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계 이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는 반이민법적 법안 개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때 미국 내에서만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19세기를 생각을 해보면 서구 열강이 또 중국에 들어가서 강쪽 이권을 노리고 그 청나라 왕조를 압박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이렇게 제국주의 열강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중국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를 앞세운 선교사들의 지나친 선교 활동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박서 리벨리언이고요. 중국에서는 의화단의 난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때 신문 지상에서 보도되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그 심각한 그 내분이죠. 그러니까 이 내분에서 보여지는 중국인들의 그 모습에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상세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었고, 또 그 흥분에 도입어서 이제 그 반중국적인 정서, 영어로는 옐로우 퍼릴이라고 얘기하는데, 반중국적인 정서가 미국 전체에서도 더욱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옐로우 퍼릴이라고 표현되는 그 반중국인 혐오 정서 혹은 증오 정서, 여러 가지 예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림을 보시면 바나나 보이시죠? 바나나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겉으로 볼 때는 사실은 백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이죠. 근데 저희는 바나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타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박쥐가 있죠.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생겼나요? 중국 무안에 있는 박쥐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코로나가 생겼다. 사실 진실이 아니고 사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실험을 하다 잘못되어서 박쥐로 시작한 코로나다, 그리고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죠. 이와 같이 이 많은 그림에서 보면 그 중국인, 아시아인 혐오, 증오, 그런 것들을 알리는 많은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표현하지 않더라도 암암리의 마이크로 어그레션처럼 생활하는 과정에 본인도 모르게 은연중에 외국인들을 싫어하는 발언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 1942년에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미 이민자로 와서 수십 년을 살고 있던 미국 시민인 일본계 미국인들을 믿지 못하고 이들을 강제 격리하게 됩니다. 이른바 인턴먼트 오브 제퍼니스 아메리칸으로 알려져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인데요. 이후 기간은 1942년부터 45년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재산권을 빼앗고 강제 격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였지만 이 일은 굉장히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더 없는 충격으로 남은 사건이었고, 이후 얼리전스라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등 그 흑인들과 함께 군대에 복무하면서 흑인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흑인들에 대한 이해가 올라가면서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인으로서의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면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게 되는 인권운동,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가 1950년대부터 68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 미국에 이민자들이 왔을 때는 물론 처음에는 영국계 이민자들이 왔지만 철도 건설을 하면서 독일계, 이태리계 이민자들이 왔고요. 또 그 이후 아이리시계 또 이렇게 이민자들이 올 때마다 미국 내의 정치,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변인으로 머물러 있다가 이후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데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민 사회에 국민으로 살아왔지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2등의 시민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후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흑인들은 스스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끈 이 인권 운동은 결국 미국 사회의 정체성을 뒤흔든 무브먼트가 되고 이민법 개정에 발편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저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유명한 연설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인 민권 운동에 힘입어서 당시 또 유럽과 아시아계의 정치 경제 상황에 힘입어서 이민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1965년에. 처음 이 이민법을 개정하게 될 때는 유럽 쪽 이민자들의 수요를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본의 아니게 이 이민법 개정의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의 미국의 이민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원칙적으로 아시아계 이민은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절반 이상의 이민자들이 유럽계 이민자들이었죠. 그리고 이민법이 개정된 1965년 이후에는 유럽계 이민자는 16%를 차지하는 반면에 30% 이상이 아시아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현재는 중남미에서 오는 이민자들 또 아프리카 각 여러 나라에서 오는 이민자들 숫자가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민사 사회가 다 같은 사회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는 사실 이민 사회에서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가장 큰 이민자 사회이고요. 또 저희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마들 마이너리티로 알려져 있는데요. 마들 마이너리티라는 것은 말하자면 1965년 이후에 오게 된 경제 이민으로 오게 된 많은 경우에는 전문인들도 왔었고 또 부모님들의 초기 이민자들의 고생과 노력에 힘입어서 많은 2세대들은 전문인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 소득을 올리는 그런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마들 마이너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들 마이너리티는 전체 이민 사회에서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숫자를 가지고 전체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를 대하다 보면 저희가 가장 간과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다 성공을 하는데 왜 다른 이민자들은 그렇지 못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잘못이다 혹은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지극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 보여진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인이 아니라면 초기 이민자라면 언어도 안 되고 또 기술도 없고 당연히 이런 초기 이민자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은 되게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로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그런 업종이라면 식당이나 네일 살론이나 아니면 캐셔나 등등등 이렇게 딱히 언어가 부족해도 또 기술이 없어도 그래서 임금이 낮은 그런 직종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사실은 아시아계 이민자들 중에 이런 인컴이 낮은 그런 직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많은 사실들이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에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부탁한 서베이를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서베이 첫 번째가 그 아주 유명한 왕가나라는 영화예요. 근데 처음에는 뮤지컬이었고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 지금도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혹시 보거나 듣거나 하셨나요? 했을 때 보셨다는 분, 들어봤다는 분이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만큼 왕가나는 많이 알려져 있는 입니다. 왕가나는 뭐가 문제일까요? 중요한 것은 왕가나의 배경이 태국인데요. 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굉장히 잘한 그 라마 4세의 영향력, 리더십 때문에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불교 국가인데요. 왕가나 드라마, 영화나 뮤지컬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오히려 이 인도에서 온 영국계 가정교사의 그 입장에서 써져 있는 자서전 같은 내용을 영화함으로써 당시 시대 상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굉장히 개인적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영화함으로써 그 아시안계 이미지, 특히 태국의 이미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이미지를 굉장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오류는 물론이거니와 첫 번째 그 영화 라마 4세를 맡은 배우는 무려 러시아계 배우 율브리너예요. 백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연을 맡은 주윤발 배우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아시아계 이미지가 문제라고 한다면 다시 2020년 순회 공연을 다니는 왕가나 저희한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왕가나는 이제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수많은 아시아계 배우들한테는 등용문이죠. 굉장히 많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배우로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등용문으로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없어졌는데요. 다음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번 영화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왼쪽에는 그 유명한 브루스리, 이소룡이 주연한 영화들이고요. 다음번에는 저희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친숙한 제키찬 성룡의 영화, 미국에서 굉장히 히트를 친 러시아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오른쪽에 있는 영화는 러셀 웨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할리우드 대작이고 시리즈로 4번이나 만들어진. 근데 여기 그 젯리 이연걸이라는 중국 무술 고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중국계 배우들이 주연으로 등장을 하는 아시아계 영화. 어떤 면이 좋을까요? 좋은 면은 당연히 아시아계의 중국인들의 모습이 보여진다. 주연이다. 그런데 많은 무술 영화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대사가 짧죠. 대사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선과 악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구조이고 그리고 스토리라인도 너무 진부하죠. 할리우드에서 그리는 스토리라인 굉장히 진부하고 또 하나는 그 바로 앞에서 보신 그 영화와는 다른데요. 또 홍콩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그 세련되지 못한 그런 와이어 액션을 보여주는 그런 무술 영화에서 이안 감독이 감독한 안리 감독이 감독한 와호장룡 영화. 그때까지 비판받고 있던 중국 무술을 어떤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M 버터플라이 혹은 마지막 황제 이 두 영화는 어떨까요? 이 두 영화는 모두 청나라의 마지막 굉장히 암울하던 시기, 나라가 멸망해가는 시기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의 역사는 아주 2000년에 유구한 역사이고 청나라는 그중에 아주 일부, 그것도 만주족이
만든 역사인 거죠. 그런 앵글로 저희 할리우드에서는 중국의 역사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본 영화를 모두 봤다는 분도 계시고요. 3편 봤다, 2편 봤다, 1편만 본 분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중국계 무술 영화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보신 영화 중에 이제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그 유명한 탐 크루즈가 나온 마지막 사무라이는 영화가 있네요. 이 두 영화의 차이점은 뭘까요? 앞에 그 중국 무술 영화와 비교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제국주의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이고 또 한국을 식민지한 이후에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중국을 침탈하고 드디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태평양 전쟁의 주역으로서 제국주의의 일원이 된 제가 감정이 약간 북받치는데요. 그래서 많은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할 때 물론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2차 세계대전에 종결을 지었지만 바로 그 원폭을 떨어뜨렸다는 그 행동 때문에 그 일본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일본은 아주 체계적으로 그 예술 문화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일본 문화를 알리는데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본다면 여기 그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2005년 영화 보시면 장쯔이, 공리 그리고 양자경 세 중국 사람들이 배우가 게이샤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사무라이 생각하면 일본의 사무라이 생각하는데 여기 탐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진 일본 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심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같은 아시안계 문화를 설명을 하더라도 중국 문화는 무술 위주의 그리고 아시아계 문화 중에서도 일본은 좀 더 신미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외색의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그동안 보아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2차 세계대전 영화는 대부분이 유럽 중심의 서부전선, 동부전선을 다룬 유럽 중심의 영화들이고 얼마 되지 않는 태평양 전쟁 당시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는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만든 Letters from Iwo Jima, Flags of Our Father. 결국 영화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 많이 표현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를 통해서 이해하는 역사적인 인식을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저희는 태평양 전쟁에서 벌어진 그 수많은 참혹한 전쟁과 일반 시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그려보지 못했다. 더 많은 영화가 나와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라는 미국 코미디 드라마가 있습니다. 메시는 미국 야전 외과 병원을 그리고 있는 코미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는 공전의 히트를 친 코미디 드라마이고 또 이 드라마에 나온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아주 유명한 배우로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11년 동안이나 방송이 된 이 드라마. 뭐가 문제일까요? 한국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린 한국전쟁은 1953년에서 50년에서 53년까지 3년 만에 끝난 전쟁이에요. 끝나진 않았도 아직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휴전이 된 전쟁인데 1972년부터 83년까지 11년 동안 1950년대 당시 한국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도 아니고
시골 어디 이름도 알 수 없는 곳에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배우가 나와서 대사를 해요.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 메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메시를 통해서 한국을 처음 접했고 또 그 이미지가 한국의 모습인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우님, 카츄샤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많이 동의를 물론 하고, 제가 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카투사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그 미군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 전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전시가 아닐 때 평시에도 항상 같은 전우의 모습으로 아니면 이렇게 통역관의 모습으로 같이 평등한 그런 위치에서 일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매시라는 어떤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마치 그 미군들 외에는 다른 같이 일하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이렇게 하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좀 아주 잘못된 거고 그 현지인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뭐 꼭 한국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란이라든지 뭐 이라크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도 이 통역관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어떤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좀 아주 잘못된 인상을 받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주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계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모님들께서 메시 드라마를 알고 계신다면 한국이 얼마만큼 많이 발전을 했고 또 일반 미국인을 만났을 때 그런 달라진 모습을 좀 더 열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드디어 이제 중국계 이민자의 모습으로 그려진 영화 에이미 탄의 조일러 클럽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아계 이민자 사회에서는 이 조일러 클럽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 한국 이민자 사회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바로 1992년에 벌어진 LA 소요 사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LA 소요 사태는 1991년 그 라드니 킹이라는 흑인이 하이웨이에서 운전을 빨리 하고 가다가 경찰들한테 잡혀요. 그래서 몰매를 맞거든요. 근데 그게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 경찰들 5명을 트라이를 했는데 그들 모두가 무죄를 받았어요. 굉장히 익숙한 시나리오죠. 흑인들 죽여도 무사히 풀려나는 미국 경찰들 이야기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지금 바로 그 주범인 데릭 슈건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관심 있게 많이 봐주세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992년. 경찰관들이 무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흑인 사회는 굉장히 동요됐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그 두순자 씨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흑인 13살 먹은 흑인 여자애가 총을 맞고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그 흑인 사회의 흑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주류 백인 매체들은 이 사망 사건을 의도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죠. 그리고 흥분한 흑인들이 흑인 커뮤니티와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또 흑인 커뮤니티에서 장사를 하는 한국계 이민자들의 가게를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당연히 경찰에 구원 요청을 하죠. 와달라.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백인 부자 지역에 보호 인력을 보냈습니다. 결국 총기를 든 자기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든 한국계 이민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한국계 이민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가족들을 케어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그것으로 나의 역할은 나의 아메리칸 드림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해야 되고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새로운 정치적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국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991년, 92년에 LA 사태가 있었고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 그 LA 사태는 저희 한국 사람들, 한국계 이민자들한테는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루커스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캐시 박홍이라는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박홍 교수가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얘기하지만 그 LA 사태가 가지고 온 한국계 이민자들에게 끼친 정치적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았고 답을 해주셨어요. 저로서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왜 안 보셨나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레이지 리치 에이션 2018년에 나왔는데요. 아주 중요한 영화예요. 저희 아시안계 이민자들한테는. 왜냐하면 그림을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이 파란 옷을 입고 있는 배우는 영국계 중국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Chinese England, 브리티시. 그리고 남자 주연 배우는 말레이,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말레이. 그리고 이 크리스틴 우는 중국계 미국 사람. 여기 또 저희가 잘 아는 양자경 배우가 있네요. 양자경 배우는 와호장룡에서 나왔었고 또 무려 제임스 본드 007 영화에서 본드걸로도 활약을 한 저희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요. 엄마로 나왔고요. 또 보면 두 분은 한국계예요. 켄정 코미디언이죠. 유명한 배우이고 의사입니다. 또 아쿠아피나 아버지는 중국계, 어머니는 한국계.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계 배우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영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만드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에너지가 있었고 본인들도 달라지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 작업 환경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라면은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아주 1% 상위 부자의 얘기만을 다뤘다는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결국 크레이지 리치 에이션이 중요한 점은 바로 아시안계 배우들의 다양성, 또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보러 영화관을 찾는 수많은 관객들, 아시안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영화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는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그 주제의 다양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나리 2020년 드디어 미나리가 나왔습니다. 2020년 미나리는 사실 198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많은 한국 분들이 흔히 정착하시는 LA나 달라스나 필라델피아나 도시가 아니고 알칸사 시골 어디에 가서 병아리 간변사를 일하는 그 LA에서 릴로케이트한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 배우 윤여정, 한예리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스티브 연이라는 이 한국계 미국 배우는 사실 시카고에 있는 세컨시프트라는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극단에서 역량을 발휘하던 아주 재주 많은 친구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연기력을 갖고 있는 배우를 중심으로 정의삭 감독은 아주 의미 있는 영화 미나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특히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스티브 연이 그려내는 그 한국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제가 보통 생각하는 아시안계 아버지라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스티브 연은 아주 담담히 조용하게 그 고통받는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정형화된 스테레오타입 아시안 남자의 모습을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굉장히 수많은 디즈니 그 프린세스 캐릭터가 있는데 베트남계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라야라는 디즈니 영화도 드디어 나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헐리우드.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안계 이민 역사. 1850년대에 시작했죠. 처음에는 농업 이민이었고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이었고 아직도 외국인으로서의 이민자였다면 흑인 인권 운동으로 시작된 아시아계의 모습은 에이션 어메리칸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낸 역사적 변환의 시기였고요. 2020년 AAPI, 저희가 보는 세상은 Diversity, Inclusion, Equity, 차별이 없는 공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는 이민자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계 이민의 역사는 어떨까요? 한국계 이민의 역사는 사실 아시아 이민계 역사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 하와이에 이민을 왔을 때 초기에는 저희가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 와중에. 그래서 초기 이민의 역사는 바로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였고요. 또 아시아계 이민자가 금지되었던 시기에 저희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전쟁고와 또 미국과 결혼한 여성, 또 유학생, 연구원, 간호사 등등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하게 된 특별한 이민자 집단이고요. 또 1992년 LA 라이어트를 통해서 정치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그런 이민자 사회이고요. 또 2017년 한국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를 포함 20만 명을 포함해서 270만 명이 한인 미국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보는 경험하시는 증오 범죄를 보고할 수 있는 필요한 단체들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위기로 시작된 아시아계 혐오, 증오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아시아계 배우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 LA 사태와는 다르게 이제 저희는 당당히 한인계 미국 하원 의원이 무려 4명이나 뽑혔습니다. 여기 미셸 박스티를 포함해서 마릴린 스클랜드, 영킴, 앤디김 등 이번에 이분들이 많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하고 싶은 얘기는 평등과 공평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시아계 이민 사회들의 어떤 증오심, 차별성, 이거를 위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의 차별심을 되돌아보고 미국 사회의 주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다할 수 있을까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자기 점검의 시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사회 활동으로는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일단 교무님들께서 듣고 계시니까요. 잘 들어주는 거. 이민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도님들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교무님들 말씀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류가 요새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류가 저희 이민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 미국 사회에 전달하는 메시지는 결국 어디에 있든 저희는 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기본적인 컴패션 그런 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BTS 노래 중에 마이크로 코스모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길 보면 You got me, I got you.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칠흑 같던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 내 안에 타자 안에 나를 찾아가는 모습. 사실 이민자 사회는 어디에 있든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그런 연대 의식을 알아가고 행동하고 또 표현하는 게 먼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제 얘기를 했는데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교당의 교도고요. 전 교무는 아니지만 교무님께서 들어와서 보는 것도 좋다, 재밌을 것 같다고 해서 들어왔고요. 최인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된 게 학교로 유학으로 왔다가 그냥 눌러 앉은 경우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은 저희가 보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지금 공부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모델 마이너리티는 저도 아주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델 마이너리티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흑인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아니면 다른 아시안계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는 한국인이면서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혹시 컨센서스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은 뭘로 디파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성공을 백인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디파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주류 사회, 즉 주류 사회 하려면 백인의 사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디파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 같은 경우는 30대, 40대가 되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떤 모델로 키워야 될까? 그런 혹시 조언이 좀 있으시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동네에서 그 AAPI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일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가지는 생각은 비록 아시아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이웃이었을지라도 미국에 와서는 저희가 그런 과거의 역사를 딛고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시안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본과 다르다고 중국과 다르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주류 백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저희를 대하지 않거든요. 다 똑같아요. 중국 사람이거나 뭐가 다르니. 근데 다를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과거의 경험치의 바탕에서 일본까지도 껴안고 갈 수 있고 중국도 껴안을 수밖에 없는 미국 사회의 이상이죠. 이상의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뭔가를 꾸준히 경험하게 해서 아이가
성공을 한다는, 아, 내가 할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경험치를 하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은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 미국 사회에서 그 에이시안의 역사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시간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고요. 우리 이노 씨가 한 질문에 제가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생각이 한 가지 드는 게,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원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면 어떤 그 인간상이랄지 아니면 사회 안에서 어떤 인간상은 결국은 이게 글로벌 시티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미국에 속한 사람이랄지 한국에 속한 사람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사회에 속하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 속할 수밖에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어떤 국제사회랄지 아니면 주변 뭐 아시안이랄지 아니면 다른 그런 대륙 간의 이런 전체적인 어떤 세계에서의 우리 그 자신들을 어떻게 디파인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티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어떤 타국의 어떤 인종이랄지 뭐 지역 간의 문화적 특성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관용과 어떤 오픈마인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티즌이 되어야 하는 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환상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 많이 깨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미국이 상당히 하나의 이념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 롤 모델,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허점 많이 본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는 제 조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일 큰 조카는 정말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로 지금 됐고, 이제 우리 셋째 조카는 그 원불교 교법이 정말 미국 사회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했는데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원불교 교법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실력 있는 어떤 미국 시민으로서 뭐 성공한 그런 것들을 모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상당히 좀 벌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교육이며 그런 쪽에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돈을 버는 만큼 써야 되는 어떤 미국의 그 실정인가 봐. 그러니까 거기까지 고을이 너무나 이거는 정말 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그잖아요. 뭐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젊은 세대들한테도 이게 전해져야 될 텐데, 지금 미국 사회 자체가 얼마나 물질 위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의 그 시각에서는 상당히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혜선 씨, 우리 학교 이사신데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번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김스 컨비니언스 그거를 봤어요. 나도 좀 공부를 하고 봐야지. 많은 영화들을 저는 안 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짧게 그 에피소드 여러 가지를 엮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도 드러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그 바라보는 이제 그 사회 모습들도 드러나고 그래서 공감을 많이 갖고 더 깊이 더 성찰하고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이제 이렇게 미국이 안전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미스가 깨져가지고 지금 힘없고 그런 막 그냥 구타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그 치닫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많은 걱정도 되고 그러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몫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그 코로나의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혜선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 있을 때 제가 한 15년 이상 그 이민자 권익 옹호 활동이라든가 사회복지 민권운동 같이 참여를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제가 하여튼 그 알바니라든가 워싱턴 DC, 뉴욕시티에서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아시안들 특히 이제 이민자들의 어떤 권익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단의 또 원불교가 미국 사회의 어떤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제가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우리 교단 내에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좀 약하고 또 원불교가 미국 사회에서 적응해 가려면은 현지에 적응해 가려면 우리의 역할을 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좀 아시안 요즘 혐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이 혐오하니까 우리가 어떤 대응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저희들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혐오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는 게 다 기운인데 혐오, 증오 이런 말보다는 같이 가자. 동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미국에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가 다 달라요. 저 같으면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온 분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한국이 다른 이민의 역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같이 동반자로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원불교에서도 저희가 저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뭘 많이 알아서 어디 가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모르면 배우면 돼요. 일단 가서 얼굴 내밀고 나 몰라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런 식으로 저는 제가 활동하는 많은 단체에서 일단 얼굴을 보여요. 근데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나서 돈이 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정말 배우는 마음으로 오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좋아해서도 오고 또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손이 맞아야 일이 되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신명이 나서 일을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무님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무님들을 다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라고 불러요. 뭐를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공심과 신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다 잘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아주 정말 저는 뜻밖의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네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렇게 혼자 휴스턴에 있을 때 1년 혼자 살고는 혼자 살아본 적이 없고 계속 2명, 3명, 4명 이렇게 살다가 지금 샌디에고 와서 지금 홀로 살고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조차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튼 걱정들을 하셔서 제가 문밖을 잘 혼자 못 나가고 있거든요. 혼자 돌아다니는 동양 여성이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것에. 그래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아요. 평화롭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살아보면서 다른 때는 그렇게 뭐 혼자 이런 한국인으로서 이민으로서의 어떤 뭐 애환을 전혀 이제 듣기만 했지 저는 못 느끼죠. 그런 세대에 온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지역은 주로 이제 그래도 미국 그 샌디에고에서 괜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뭐 백인들 물론 이제 베트남인도 좀 있고 하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열린 마음으로 함께 했었더라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더 다가가서 그냥 늘 물론 인사를 하죠. 지나가니면 하이하고 인사. 근데 그 정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이 사람들 조금 더 친밀하게 했다면 뭐 혼자 안 다녀도 되잖아요. 늘 산책은 가는 거니까. 그 사람은 뭐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뒷집하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 혼자 있다라는 생각이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일단 교당 자체도 조금은 지역사회 정도에는 쉽게 같이 이렇게 열려서 함께들 대화하고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조금 불안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일단 왜 이렇게 저는 굉장히 활발하고 또 누구든지 보면은 다가가서 말하고 싶은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정말 언어가 안 되거든요 자유롭게 그래서 제가 좀 언어만 되고 한다면 아까 우리 그 혜선님이 말하는 것처럼 지역사회도 찾아가서 좀 할 수 있고 어디든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 언어에 대해서 크게 불편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함께 사는 모든 분들이 다 알아서 해줬고 제가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언어가 안 된다는 그 위축감에 그 옆집하고도 그저 그냥 인사만 할 뿐이지 깊은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무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이제 뭐 다른 우리 뭐 교무들은 다 잘하니까 하겠지만은 우리들도 좀 열린 마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혜선님 말처럼 한번 다가가서 용기 있게 이 내 지역 자체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하면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다닐 수 있고 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정말 내가 용기를 가지고 옆에 하고도 또 좀 대화도 해보고 또 우리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좀 더 자신감 있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조심은 해야 되니까 점검을 안 해야 되겠지만 너무 위축돼가지고 제가 있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나 오늘 우리 그 이민 역사와 또 영화를 통한 그 점점점 어쨌든 굉장히 발전되어 갔잖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위상이 너무 쓰고 저 미나리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는데 그 미나리를 봐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타서 우리도 거기에 편승해서 하려면 물론 대종사님 법으로 더 무장해서 아무리 영어 못해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질과 어느 정도 역량은 우리 스스로 더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 네, 됐습니다. 감상 나누고 싶어서요. 먼저 이렇게 시적절한 그 테마를 가지고 다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에는 결국은 마음의 힘이 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인종적인 열등감을 갖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회가 준 마음의 병이고 근거 없이 어떤 인종적 우월감을 갖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무의 입장, 수행자, 교화자의 입장은 인생의 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시각에서 그런 마음의 어떤 평등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이 열릴 수 있도록 교당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무에 우리가 더 충실하고, 물론 이런 이상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민중 속에서는 어떤 그런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그 에고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긴 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황들을 조절해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이 사회에서도 지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숙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당을 인생 학교라고 또 이렇게 비유를 해주셔서 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더러 이거라고 해주셔가지고, 은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예, 서울여원 양은철입니다. 저기 채팅창에 올렸다고 해서 올렸었는데요. 그냥 읽을게요. 한국 세관에서는 태국 국적자는 미국 국적자에 비해서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받죠. 그것은 태국인 불체자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태국 친구는 재산이나 신분이나 방문 목적이 확실하지만 미국인이었으면 입국했을 것을 단지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을 태국인을 차별했다고 한국 세관을 비난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흑인이 가게에 들어오면은 백인 손님에 비해서 조금 더 감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차별이라고 주인을 비난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개인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취급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지만, 물론 이제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그런 나라에서도 훨씬 개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선진국에도 개인적으로 훨씬 신용도나 이런 게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입국 심사대에서는 개인의 신용도보다는 국적으로 이런 건 판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개인보다 이런 공동체 국적이나 인종, 민족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과연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꼭 혜선님이 아니어도 혹시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분 정도. 이성학 부모입니다. 들으면서 그냥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그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차별이라고 현재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인류의 의식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이 굉장히 우리가 느끼어도 터닝 포인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한 1, 2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빠르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세계보고서인가? 그런 책을 한번 읽으니까,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식의 차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는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 안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30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미국 안에 화이트들이 마이너리티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 지금 현재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백인들이 출산이 적고, 그 다음에 나머지 소수, 특히 라티노 계통의 출산이 많기 때문에 출산의 그런 율로 볼 때 머저리티가 주로 이제 컬러가 있는 인종이, 우리가 사실 백인보다 더 하얀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컬러가 있는 인종이 거의 머저리티가 되고 백인이 마이너리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국가에서 한중일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인구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나라들을,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서포트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주변국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나 이런 국가들의 젊은이들이, 그런 인력들이 와서 나라를 서포트를 하고 돌릴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가 300년 안에 한민족이라는 게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세계의 순환이 빨라지는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 순환에 맞게 우리들의 어떤 의식이라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전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법회를 중 환경으로 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에 맞춰서
저의 어떤 뭐랄까 기술력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향상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이랄지 이렇게 보고 하더라도 예전에 만나서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생각에 현재 이루어지는 것들은 국경을 나누고 나라가 그렇게 나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어떤 국가적인 스탠다드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식이 변화되는 그런 이제 지금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차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높아가면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왜냐하면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런 것들은 이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차이나 뭐 차별을 두는 것을 지탄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옳다고 우리가 서포트를 계속하는 그런 그 이념들은 깨트려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주타원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LA 교당에 있는 김묘정입니다. 이게 참 시대에 맞게 혜수님 그 타픽은 굉장히 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이제 이게 시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한 번씩 이게 리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이 더 되돌아보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960년대에 와가지고 미국이 이제 현재 이럴 때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걸 갖다가 이제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왔을 때 저는 의사로 왔기 때문에 정말 미국 사회의 1% 상류층에 해당한다는 그런 이제 그 통계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브루클린이에요. 브루클린에서 내내 살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는 흑인이 주류예요. 인구 분포로 볼 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몇 명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그거 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뉴욕에서 내내 살다가 리타이어하면서 이제 LA로 왔는데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인종이 다르다는 그 외모적인 그 이유만으로서 차별을 당한다는 건 참 좀 그거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도 그거 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에게 벌써 차별 불멸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흑인이 내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도 막 무서워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들의 좀 뭐랄까 정상적인 그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좀 모든 사람들이 다양화되고 다문화 그런 게 엑스포저 했는데도 LA 와 보니까는 그게 더 이렇게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원불교 교도로서 그리고 원불교 교당을 이렇게 운영하고 그런 걸 볼 때 거기 모인 그 교도들의 그 마음이 다 폐쇄되어 있더라고. 다 이렇게 딱 잠겨져 가지고 이렇게 외부 사람을 보면은 물론 이제 무수하는 그 피해의식도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 차별심 있잖아요. 흑인은 뭐 굉장히 범죄자다. 저 사람이 나를 그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범죄도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범죄는 그렇게 이제 유색인종들, 마이너리티 이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화합하는 게 더 중요하지. 물론 나는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제 이민 역사를 볼 때 80년대에 오신 분들은 다들 조금 돈 좀 싸들고 왔잖아요. 60년대 온 사람들, 70년대 온 사람들은 정말 노동하러 온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학 졸업장 다 놔두고 와가지고는 리코스터하고 세탁소하고 다 그러면서 다 성공시켜서 자식들 그거 했잖아요. 그렇게 이랬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다들 이제 지금 다들 성공하고 명문대학 가고 다 그랬지만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기를 때
심어준 그 차별심 있잖아요. 그게 얘네들한테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서 느끼는 게 어머 얘네들이 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지네들이 주류사회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뭐라 그럴까 이제 이렇게 자기 셀프 에스팀을 갖다가 그 높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이제 노력한 만큼 그만큼 자기도 그게 있어요. 스트레스홀드가 높아졌어요. 그 분별심이. 그러니까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종교심으로서 아까 이제 보스턴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 속을 우리가 정화를 시키는데 정말 이 종교 마음 힘을 키우는 거 이게 원불교 법으로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 분별심을 좀 더 없앨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화합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조금 더 이제 밝아지고 하면은 결국 우리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혜수님의 그 이제 할리우드에서 일어나는 그 이제 아시안계 영화계 그런 거에 대해서 리뷰를 쭉 하셨는데 참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스페셜 토픽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각성해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저기 이게 LA 그 한인 사회를 가만히 보면 너무 폐쇄돼가 있고 집 앞으로 어떤 흑인만 지나가도 그냥 문 싹 닫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저 피해 의식 같은 걸 좀 없애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중한 말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미국에 이렇게 오셔서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들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 삶에서 얻으신 지혜도 함께 나누시고 싶으실 텐데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렇게 주타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 교무님들께서도 다 좋은 얘기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원불교 법을 먼저 만난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정화해서 미국 사회가 정말 정법으로 이렇게 모두가 마음 공부로 평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세상에 또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같은 말을 또 정리를 할 때도 혜선님께서도 해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강의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주 선대 원불교 학과에서는요 원랩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교무님들과 교도님들께 도움이 정말로 되고 싶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 금요일에는요 Awakening and Renewal이라는 주제로 패널 디스커션이 있을 예정이에요. 원불교의 박도연 교무, 힌두교의 상지타, 그리고 기독교의 레버런드 스몰스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광고는 또 미주 단톡방에 올려서 교무님들 그리고 교도님들께 전파되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니까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원불교 여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요. 교무님들, 교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무님들, 교도님들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상으로 첫 번째 원랩 세미나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